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관계를 더 잘하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벌어야 할 시간이 있고 마음도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한번 마음이 다치면 오래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다친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도 속이 서늘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피곤해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내가 까다로워졌나?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가 결국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길이 참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을 줄 알았고 정을 귀하게 여겼고 베풀면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믿어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믿음을 선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을 빈틈으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말은 곱고해 태도는 공손한데 이상하게 만난 뒤에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 불편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사람은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내 선의를 이용한다. 그렇게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모임에서, 때로는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중 가장 피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못되게 구는 사람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경계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착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날카롭습니다. 말은 따뜻한데 마음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여러분이 화를 내기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해도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얼굴로서 있고 여러분이 상처받아도 난 너를 위해 말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죄인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이 되고 속 좁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참습니다. 웃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슴이 답답해져 잠을 설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가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눈치가 아니라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치는 상대 기분을 맞추는 기술이고 분별은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눈치가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마음을 희생할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더 평안하게 살고 싶다면 사람을 더 많이 붙잡으려 하기보다 사람을 더 정확히 알아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겉으로 착해 보여도 속이 교활한 사람은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그 유형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질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늘 기분이 상했는지, 왜 내가 항상 미안한 사람이 되는지, 왜 그 사람은 말끝마다 내 약점을 건드리는지 이제부터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오. 진짜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실수했을 때 미안해합니다. 반면에 교활한 사람은 실수처럼 보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편함을 말하면 미안해하는 대신 여러분을 탓합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너무 예민하다. 그 정도 말도 못 하냐? 이런 말이 나오면 이미의 관계의 중심이 여러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함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솔직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함이 때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솔직함은 상대도 솔직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솔직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솔직함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의 문은 곧 약점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약점이 늘어납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외로움, 자존심에 이런 약점을 누가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꺼내들고 사람들 앞에서 슬쩍 펼쳐 보인다면, 그거네 걱정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의 사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즘 따님은 좀 괜찮아졌어? 남편 건강은 어때? 집안 문제는 해결됐어? 어, 언뜻 들으면 안보 같지요. 그런데 그 질문이 왜 하필 그 자리에서 나왔을까요? 왜 하필 많은 사람 앞에서일까요? 그 질문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분위기를 지배하고 여러분을 한 단계 아래로 내려놓기 위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화를 내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찢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분노하고 혼자 수치심을 삼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그 사람에게 어제 말은 너무 해서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모임에서 소문날까 봐. 결국 그 교활한 사람만 편해집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며 살아온 분들이 이런 사람에게 당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남도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읽지 않고 이득으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배려를 고마움으로 받지 않고 요구해도 된다로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을 오래 곁에 두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말라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입니다. 다음에는 작은 모욕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존감이 깎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 사람은 머리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알고 몸이 먼저 압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해지는 사람, 웃고 돌아왔는데 속이 쓰린 사람, 별말 아닌데 자꾸 곱씹게 만드는 사람의 그런 사람은 대체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교묘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참아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비틀린 우월감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 정확히 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정확히 보면 미움이 아니라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 곁에 숨어 있는 착한 척하는 교활한 사람의 특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특징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예민한가에 자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칼은 번쩍이는 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놓고 욕을 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계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다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사람은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남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말은 친절합니다. 매매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쓰리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다. 이건 공격이다. 그런데 공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쉽게 당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격의 얼굴이 친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친절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붙이면 우리는 그 말을 반박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웃어넘깁니다. 마음속에서는 울면서도 겉으로는 고마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자책합니다.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지? 여러분, 그 자책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교묘해서입니다. 이런 유형은 되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둘만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임 자리, 식탁, 친척이 모인 자리, 동네 사람들 앞, 교회나 단체 모임 같은 곳에서 슬쩍 꺼냅니다. 그것도 가장 민감한 주제를 고릅니다. 자식 이야기, 부부 이야기,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집안사, 과거의 실패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 가장 아픈 것, 가장 건드리면 아픈 곳을 골라서 마치 우연처럼 꺼냅니다. 그리고 말끝은 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너를 위해서 친구니까 말하는 거야. 여러분의 진짜 걱정은 조용합니다. 진짜 배려는 숨겨줍니다. 진짜 친구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처를 많은 사람 앞에서 꺼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내 상처를 이용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 관계 기본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 사람의 체면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상대의 체면을 무너뜨리면서 너를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치료해 준다며 살을 돌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심리를 관찰해 왔습니다. 대개 그 속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남의 약점을 드러내며 상대를 낮춰놓고 그 자기 마음을 세웁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것을 직접 말할 수 없으니 너를 걱정한다는 말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걱정은 이상하게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덧납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걱정이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수치심을 남긴다면 그 걱정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의도를 밝히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혹시 진짜로 나를 위하는 마음이었을까? 그러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손해보는 습관이 바로 나쁜 의도를 좋은 의도로 번역하는 습관입니다. 상대가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그걸 꽃으로 착각하면 결국 다치는 건 나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말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말의 장소가 달라야 합니다. 말의 온도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로 귀결된다면 그건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독입니다. 독은 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그 자리에서 화를 내야 합니까? 따져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화를 내면 여러분이 손해 볼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계산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왜 이렇게 예민해라고 말하며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웃으며 넘기면 다음에도 반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짧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게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은 협상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둘째,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은 약점이 됩니다. 셋째, 짧게 끊으십시오. 말이 길어지면은 상대는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문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을 바꾸십시오. 물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자리를 잠시 비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라는 선을 상대가 분명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의무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약점을 남들 앞에서 평가하게 둘 의무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의 힘을 더 크게 느낍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은 사람을 병들기도 합니다. 특히 친절한 말이라는 옷을 입은 독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독을 독으로 여기지 않고 삼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혼자 아파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이 아픈 말은 아무리 포장이 예뻐도 먹지 마십시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더 강해집니다. 예,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아,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면에 그들은 이 사람은 이런 말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경계를 세우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경계를 세우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편해집니다. 인간, 관계도 습관입니다. 상대도 습관이 있고 여러분도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참는 습관을 버리고 경계를 세우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에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따뜻하지만 만만한 사람은 경계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만 만만한 사람은 자신을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버리며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마음의 평안이 곧 건강입니다. 마음이 무너진데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괜찮지 않다면 괜찮지 않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경계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인생 후반에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지혜다. 정리는 미움이 아닙니다. 정리는 생존입니다. 예, 정리는 존놈입니다. 여러분이 저놈을 지키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늘 웃으며 참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안전한 표적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면 웃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짧게 단호하게 조용히 선을 긋고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 비틀린 우월감을 태워주는 연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은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지금 그 연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누군가가 나를 공개적으로 욕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은 내 앞에서는 환하게 웃으며 칭찬을 쏟아놓던 사람이 내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때 마음은 두 겹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는 배신감이고 다른 하나는 자책입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내가 너무 쉽게 믿었나? 여러분, 그 자책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부족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교묘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겉으로는 매우 친절합니다. 말도 부드럽고 태도도 공손합니다. 무엇보다 칭찬에 능합니다. 칭찬은 원래 듣기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경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칭찬 앞에서 약해집니다. 그런데 교활한 사람은 그 점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진심이 아니라 기술로 씁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마음을 열고 심지어 그 사람을 감싸도록 만드는 장치로 칭찬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른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 꼭 노골적인 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럴듯한 포장입니다. 좋은 사람이긴 한데 괜찮은 분인데 조금 나도 좋아하지만 가끔은 이런 식의 말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조금씩 깎아 내립니다.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의 인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관계적 공격이라고 봅니다.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결을 피합니다. 대신 소문, 뒷말, 미묘한 평가로 상대를 흔듭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점은 여러분이 불쾌함을 표현할 때마다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해?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믿는 거야? 나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상처받은 척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 열마디로 여러분을 밀어붙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괜히 말했나 하고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침묵하고 그 사람은 계속 뒤에서 말합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불공평한 구조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누가 정확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언제 어디서 말했는지, 누구에게 퍼졌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에서 증거를 찾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의심은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너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에게 진심을 묻는 것은 거짓말의 무대를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 무대에서 눈물도 흘리고 목소리도 떨고 억울함도 연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또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오해했나? 결국 여러분은 다시 그 사람을 믿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번 더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살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심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패턴이 중요합니다. 진심은 말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존중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는 합니다. 하나,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킵니다. 둘,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사과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아예, 특히 여러분이 따졌을 때 미안하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가 먼저 나오면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세 단계를 권합니다. 첫째, 확인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둘째, 폭로하지 말고 거리 두십시오. 셋째, 복수하지 말고 정리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복수는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품격 있게 살아야 합니다. 품격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문을 조용히 닫는 것입니다. 먼저 관찰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의 칭찬을 과하게 하는지 보십시오. 진짜 칭찬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칭찬은 종종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올려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을 붙이는지 조심스럽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엿듣거나 추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상한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중요한 개인사, 약점, 이 가족, 이야기,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것은 최대한 줄이십시오. 교활한 사람은 여러분의 약점을 데이터 모읍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서 여러분을 흔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말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방어가 됩니다. 특히 우리 사이의 비밀이 어디 있니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비밀이 없어야 할 사이가 아니라 비밀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리입니다. 정리는 극단적인 절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깊이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저는 노년의 행복은 결국 세 가지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건강, 돈, 그리고 사람. 그런데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산정용 선생의 말 중에 제가 오래 기억하는 뜻이 있습니다. 겉으로 달콤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 칼을 품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경계입니다. 저는 그 말이 단지 옛사람의 훈계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한 사람은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게 내 마음의 열쇠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절대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내가 바보였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문제는 따뜻함이 아니라 따뜻함에 경계를 더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따뜻함 위에 경계를 얹으십시오. 예. 그러면에 여러분의 따뜻함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는 힘이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말이 곱게 나오고 삶이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설명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집에 와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미련 없이 조용히 거리 두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는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서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힘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좋아했구나. 이 깨달음은 참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가까운 척 했기 때문입니다. 형님, 언니, 선생님 하며 정을 붙이고 웃으며 함께 밥을 먹곤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넓으면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젊을 때는 넓은 관계가 정보가 되고 기회가 되고 세상을 배우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관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노년의 관계는 정보가 아니라 정서입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 나를 존중해 주는가? 내 약함을 알아도 곁에 있어 주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관계를 정서로 맺지 않고 철저히 도구로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봅니다. 그 수단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망설임 없이 떠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계산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웃음도 계산이고 친절도 계산이고 눈물도 계산입니다. 예,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처럼 굴다가 여러분이 힘이 빠지면 가장 차가운 사람처럼 변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대놓고 나쁘게 말하느냐? 아닙니다. 더 교묘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연락할게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결국 연락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남는 것은 여러분의 허무함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끝까지 파헤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유를 묻고 싶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를 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으로 시작한 관계는 정으로 끝나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구적 관계는 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처음부터 계약처럼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만 그 계약서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주었고 그들은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유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이유를 찾아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에 저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 될 때 나에게 다가왔는가? 아니면 내가 힘들 때도 나에게 남아 있었는가? 이것이 관계를 판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사람은 여러분이 잘 될 때 박수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때도 조용히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산적인 사람은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는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너질 때는 너무 뭅니다. 그 거리는 마음의 거리가 아니라 이익의 거리입니다. 유형은 특히 노년기에 더 자주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노년에는 변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퇴, 건강, 경제력, 자녀의 독립, 사회적 역할의 감소. 젊을 때는 여러분의 사회적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머무는 이유가 다양해 보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기능이 줄어들고 관계 본질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누가 나를 사랑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이용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 여러분이 아픈 덕분에, 여러분이 힘이 빠진 덕분에 오히려 사람을 분별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극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십시오. 둘째, 주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며 주십시오. 셋째,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보내십시오. 넷째, 남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가벼운 관계,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먼저, 기준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힘들 때 연락하는가?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물었는지 보십시오. 괜찮아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라는 말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계산적인 사람은 안부를 묻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고 몸을 움직이고 손을 내미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없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드러납니다. 제 검증이며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돕습니다. 누군가가 형님 덕분입니다. 언니가 있어서 삽니다. 선생님이 제 은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 줍니다. 더 챙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은혜를 할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조용하고 오래갑니다. 그러나 계산적인 사람은 감사도 도구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계속 주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준 것에 대해 무엇으로든 책임을 졌는가? 책임이란 돈만이 아닙니다. 태도, 예의, 관계의 균형입니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은 관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정이 많은 분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끝까지 남을 사람은 여러분이 잘해주지 않아도 남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지 마십시오.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관계의 주도권을 내어줍니다. 넷째,
남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가벼운 관계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넓은 인맥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전화를 걸고 모임을 늘리고 사람을 더 만나려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입니다. 깊은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고 진심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관계는 쉽게 늘어나지만 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는 내 계산적인 사람이 숨어 있기 쉽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외로움을 먹이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 후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단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단호함은 자신을 지키는 따뜻함입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용당하진 않겠다, 이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 선언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해서 상처를 예방하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멀어졌다면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 빈자리는 앞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줄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사람의 숫자보다 사람의 진심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평안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말은 대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노골적인 모욕이고 다른 하나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마음을 찌르는 말입니다. 전자는 누구나 알아차립니다. 서피하거나 맞서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참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의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고 말하니 내가 불쾌함을 표현하면에 오히려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 돌아와 혼자 곱씹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었나, 욕이었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말의 독은 상대가 뱉는 순간보다 내가 혼자 되새임질하는 순간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의 온도에 민감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말이 좀 거칠어도 마음만 진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마음이 진짜라면 말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말도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존중이면 말도 존중이 됩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여러분을 찌른다면 그 말은 대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단지 그 마음을 예쁘게 포장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유형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칭찬을 빌려가시를 꽂는 사람. 저는 이것을 가시달린 칭찬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칭찬인데 구성은 모욕입니다. 겉은 사탕인데 속은 쓴 약입니다. 그리고 그 쓴 약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옷이 참 예쁘네요. 덕분에 주름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얼굴이 밝아졌네요. 요즘 살이 좀 붙었는데도 티가 안 나요. 젊어 보이시네요. 그래도 나이는 못 속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은 듣는 순간 웃어야 할지 표정을 굳혀야 할지 난처합니다. 그런데 그 난처함이 바로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해하면 난 칭찬한 건데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고 여러분이 웃어 넘기면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건드려도 된다는 신호를 얻습니다.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저는 그 뿌리에는 되게 질투가 있다고 봅니다. 질투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질투가 생기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노력해야지. 나도 내 삶을 가꿔야지. 이렇게 자기 쪽으로 에너지를 돌립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질투가 생기면 상대를 낮춰서 질투의 고통을 덜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깎아내리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니 칭찬을 빌려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항상 두 겹입니다. 겉으로는 좋다인데
속으로는 너도 별거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위험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석하려는 마음입니다. 저 말이 무슨 뜻이지? 나를 깎아내리려는 건가? 내가 과민한가?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서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하루를 차지하고 여러분의 밤을 차지하고 결국 여러분의 삶을 차지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마음을 그런 말 하나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가장 우아한 대응을 권합니다. 우아함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 독을 내 몸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의 가시를 뽑으려 하지 말고 그 말의 껍데기만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시를 뽑으려 들면 이미 손이 찔립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취하면 가시는 허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주름이 안 보여서 다행이네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게요. 오늘 옷이 마음에 들어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가 살이 좀 붙었는데도 티가 안 나요라고 말하면 맞아요. 편한 옷이 최고예요. 건강하게 지내려고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의 속뜻을 인정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상처받기를 기대했는데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격은 여러분의 반응을 먹고 자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없으면은 공격은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거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시 달린 칭찬을 반복하는 사람은 되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긁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되는 순간, 빛나는 순간, 기분 좋은 순간에 더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좋은 날, 새 옷을 입고 나간 날, 좋은 소식을 전한 날 그들은 꼭 한마디씩 찬물을 끼얹습니다. 좋다로 시작하지만 끝은 조심해. 나이의 무리야. 그래도로 끝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웃어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함께 웃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면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아끼면 말이 따뜻합니다. 존중하면 말이에 품격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들었을 때 마음이 쪼그라들고 얼굴이 붓고 집에 와서 자꾸 곱씹게 만드는 말이라면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춰두어야 자신이 편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위축되고 더 조심하고 더 눈치 보고 결국 그들의 관계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내 자존감을 내 손에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남의 말에 내 자존감이 흔들리면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단단한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은 외부의 평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습관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다시 달린 칭찬을 들으면 첫째, 해석하지 마십시오. 둘째, 껍데기만 취하고 웃어 넘기십시오. 셋째, 반복되면 거리를 두십시오. 이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하고, 더 편안하게 하고, 더 따뜻하게 합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여러분을 작게 만듭니다. 눈치를 보게 하고 말수를 줄이게 하고 기쁨을 숨기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숨기게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까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미움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칭찬처럼 말하며 가시를 꽂으면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 말에 독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 좋아요에. 그러고 나서 마음으로는 한 발 물러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어지럽힐 수 없게 하십시오.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늘 약한 척하며 늘 불쌍한 척하며 늘 나는 피해자라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나? 내가 모른 척하면 너무 냉정한가? 특히 여러분처럼 정이 많고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하며 살아온 분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호합니다. 세상에는 진짜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척을 무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돈보다 먼저 마음이 바닥납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가난과 불행을 가까이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그 가난과 불행을 얼굴에 바르고 사람을 움직이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은 되게 말이 적습니다. 부끄러움이 있고 체면이 있고 남에게 짐이 되기 싫어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고개 숙여 감사하고 받은 것보다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감정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은 이야기가 길고 한숨이 많고 눈물이 빠르고 무엇보다 너는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사람의 고통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계산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 죄책감을 느끼는지, 여러분이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거절을 못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누르듯이 자극합니다. 내가 너밖에 없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나는 끝이다. 너는 좋은 사람이잖아. 여러분, 이런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슬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묶어 놓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감정 창고가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와서 한숨을 쏟고 불평을 쏟고 요구를 쏟고 돌아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여러분만 남아서 피곤해집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코스프레라는 말이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쌍하다는 신념으로 상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이 거절하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거리를 두면 여러분이 배신자가 됩니다. 관계가 이런 구조로 굳어지면은 여러분의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관계에서 한 가지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움은 사랑이지만 강요된 도움은 착취다. 사랑으로 돕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밀려 돕는 것은 착취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면 착한 사람이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줘도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줘도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관계는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줘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은 언젠가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되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반복됩니다. 첫째, 늘 더 불쌍한 이야기로 경쟁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들은 즉시 더 큰 불행을 꺼냅니다. 예, 여러분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도움을 받으면 잠깐 고마워하는 듯 하지만 곧 이것밖에 안 되냐 하는 표정이 나옵니다. 셋째, 여러분이 거절하면 바로 너도 결국 나를 버리는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여러 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기대고 웃고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늘 순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단호한 친절을 원합니다. 단호한 친절이란 마음은 악해지지만 경계는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네가 불쌍하니 내가 다 책임지겠다가 아니란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내 삶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결국 자기 삶을 잃습니다. 노후에 자기 삶을 잃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은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것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주도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제가 권하는 말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도 내 형편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어렵다. 여러분이 말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을 못할까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과 이용당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착함에는 자기 보호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기 보호가 없는 착함은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포기는 결국 원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라는 원망이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럽혀집니다. 그러니 원망이 생기기 전에 경계를 세우는 것이 더 건강한 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무기로 삼습니다. 울고 한숨 쉬고 불행을 과장하고 때로는 아픈 척합니다. 예, 예. 그 감정에 휘말리면 여러분은 판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사실에 반응하십시오. 얼마가 필요해? 언제까지? 어떤 방법이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감정 사기꾼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체성보다 분위기로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성이 들어오면 그들의 연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는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한 능력이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거절은 질서입니다. 내 삶의 질서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상대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끝없이 베풀면 상대는 점점 더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단호해지면 상대는 성장하거나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둘 다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은 계속 가지십시오. 그 마음은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에게까지 여러분의 삶을 내주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편안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조용히 살 권리가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돕되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착하되 만만하지 않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오래 살아보면 인간관계의 진짜 본질은 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 기쁨을 누가 함께 기뻐해 주느냐라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이 행복할 때, 여러분이 빛날 때 그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에는 동정이 따라붙을 수 있어도 기쁨에는 질투가 따라붙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말하면 그 사람이 먼저 축하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데 요즘 세상이 무서워. 그런 자리도 오래 못 가. 조심해야 해. 몸 상한다. 나이 생각해야지. 같은 말부터 나옵니다. 얼핏 보면은 현실적인 조언 같지요. 그런데 말의 순서를 보십시오. 아, 진짜 축하은 먼저 나옵니다. 정말 잘 됐다. 수고했다. 기쁘겠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고 좋은 다음입니다. 그러나 질투가 섞인 사람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찬물을 끼얹고 그 다음에 걱정돼서라고 포장합니다. 여러분이 순서가의 관계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현상을 오래전부터 관찰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성공을 들었을 때에 그 성공이 나에게도 가능하다라고 느껴지면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속에서 열등감이 올라옵니다. 열등감이 올라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갈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감정을 자신의 성장으로 바꿉니다. 나도 더 노력해야지. 나도 내 삶을 잘 가꿔야지. 이렇게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그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상대의 기쁨을 깎아내려 마음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바로 하지만 조심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 하지만은 때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복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기쁜 순간마다 하지 나온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의 행복을 말라가게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오히려 반응이 빠릅니다. 위로도 잘하고 전화도 잘하고 옆에 있어주는 척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착각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회복하고 다시 웃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이 줄고 태도가 미묘해지고 축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이것이 바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 때에 우위에서 안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자신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고 느끼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잘 되면 자신이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봐왔습니다. 사람은 점점 기쁜 일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숨깁니다. 예. 자식이 잘 됐어도 말하지 않고 여행을 다녀와도 말하지 않고에 건강이 좋아져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상대가 찬물을 끼얹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커지는 것인데 기쁨을 숨기게 만드는 관계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그 축소는 결국 자존감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내가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잘 돼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첫 반응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예. 축하입니까? 걱정입니까? 기쁨입니까? 비교입니까? 응원입니까? 평가입니까? 진짜 친구는 첫 반응에서 따뜻함이 나옵니다. 가짜 친구는 첫 반응에서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습관처럼 관찰하면은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덜 다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기쁨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기쁨을 지키는 기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을 말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기쁨을 매번 불편해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마치지 마십시오. 기쁨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도둑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애어서 얻은 작은 행복을 누군가의 질투 때문에 더럽힐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찬물을 끼얹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입니다. 저는 길게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짧게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래도 난 기뻐.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조심해. 별거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 그래도 지금은 기뻐. 고마워. 그리고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그 찬물에 대해 해명하기 시작하면 상대는 더 깊이 들어옵니다. 기쁨을 지키는 핵심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강한 사람들은 종종 현실적인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난 널 위해서야. 내가 경험이 있어서 말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이런 말로 여러분의 기쁨을 누르려 합니다. 물론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압니다. 하지만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고 해서 기쁨까지 만만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기쁨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기쁨을 깎아내리는 말은 여러분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웃을 때 그 사람도 함께 웃는가? 이것만으로도 많은 관계가 정리됩니다. 함께 웃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함께 올 때도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결국 마음과 마음의 교류인데 마음이 기쁨에서 막히면 언젠가는 슬픔에서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흐르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흐르는 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질투는 설득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질투는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낮춰도, 여러분이 일부러 행복하지 않은 척해도 그 사람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편함은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결핍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십시오. 예, 예.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남의 불편함을 달래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편안해져야 합니다. 예, 여러분은 이제 기쁨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예, 여러분이 잘되면 잘된 대로, 웃으면 웃는 대로의 소박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빼앗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여러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까이 두지 않으면 됩니다. 관계의 품격은 미움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을 축하해주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사람과는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밝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많이 알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약속이 늘어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피곤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 피곤함을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노년의 시간은 회복보다 소모가 빠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계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를 가꾸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정원, 가꾸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원은 그냥 두면은 잡초가 자랍니다. 좋은 꽃을 심어도 잡초가 먼저 자라서 꽃의 영양분을 빼앗았습니다. 인간 관계도 같습니다.
아무나 드리고 아무나 붙잡고 아무나 받아들이면 결국 내 마음의 영양분은 잡초 같은 관계에 먼저 빨립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쓸 힘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결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면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줄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소문이 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사람이 많아야 한다. 모임을 잘해야 한다.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말을 강하게 주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이는 것은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를 줄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행복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추느라 지치면 결국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허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경조사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명절 때마다 선물 챙기고 연락도 빠짐없이 했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많지만 마음이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없을 때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숫자를 줄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깊이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첫 번째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말이 잔잔하고 잠이 잘 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집에 돌아와 계속 곱씹습니다. 왜 그 말이 나왔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괜히 만났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은 그 관계는 여러분의 정원에서 영양분을 빼앗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독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넘길 수 있던 말이 노년에는 몸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혈압이 오르고 잠이 깨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 관계 정리는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이 나를 지키는갑니다.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 험담을 막아주는 사람, 최소한 여러분을 가볍게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앞에서는 웃는데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말이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라는 말이 너무 강하면은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남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깊어야 하지 꼭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세 번째 기준은 기쁨을 함께 누리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귀합니다.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기쁨에 늘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작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은 점점 행복을 숨기게 됩니다. 행복을 숨기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교를 생각합니다. 확 끊어버리는 것. 물론 어떤 관계는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가볍게 정리하는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약속을 줄이십시오. 요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모임을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둘째, 이야기를 줄이십시오. 특히 개인사, 돈, 가족, 약점은 말하지 마십시오. 셋째, 도움을 줄이십시오. 도움은 주되 요구를 당연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멈추십시오. 넷째, 죄책감을 줄이십시오. 죄책감은 여러분을 다시 잡초에게 끌고 가는 끈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생길 때는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다. 나는 미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거리를 둔다. 이런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친구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관계보다 평안이 더 필요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삶이 유지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하면 사람을 붙잡아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자신과 친구가 되면 사람이 조금 줄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관계 정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이 줄어드니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이 생기니 몸이 쉬고 마음이 쉬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를 방치했구나. 예, 저는 여러분께 작은 실천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연락처를 천천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분류해 보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그 다음에는 행동을 바꾸면에 듭니다.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줄이고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인생은 결국 시간의 배분입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가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낭비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면은 처음에는 조용해집니다. 전화가 덜 오고 약속이 줄고 주말이 비어 보입니다. 그때 불안이 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근데 그 불안은 금당 같은 것입니다. 늘 소음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고요가 오면 처음에는 낯설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 고요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고요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다시 걷습니다. 다시 책을 펴고 다시 산책을 하고 다시 가족과 말을 나누고 다시 자기 자신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남습니다. 얕은 관계는 소음과 함께 사라지고 깊은 관계는 고요 속에서도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내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내는 집입니다. 그 집에 아무나 들이지 마십시오. 문을 닫는 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문을 닫아야 집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여러분은 더 오래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관계를 늘리지 않는다. 관계를 가꾼다. 나는 잡초를 뽑는다. 꽃을 키운다. 나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 다짐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